끝난 줄만 알았는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초유의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까지 물밑에서 추진되던 망명 시도가 전격 무산된 것인데요. 그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검사면 형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직 세무서장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인터폴에 잡혀왔는데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이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내부자들 만든 그 우민호 감독인가요? 내부자들 2는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자들에서 이제 재벌과 무슨 성접대 파티 같은 게 영화에서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아마 김학의 사건,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야 그걸 어떻게 알고 뭐 제작을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더 영화 같습니다. 진짜로. 예를 들면 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용산 세무서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서장일 때 거액의 뇌물을 받았어요. 2010년, 11년 이때 뇌물을 받아가지고 경찰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가요. 2011년에 수사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몇 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육류 수입업자인데 이 수입업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장부. 뇌물 준 거, 접대한 거 다 적어놔요. 이 내용 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육류 수입업자가 윤석열이도 만나서 같이 골프 치고 접대한 게 뭐 있었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적어놨어. 장부가 이제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니까. 근데 경찰에서도 그래도 센 게 광수대잖아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마석도나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광수대 역할, 조폭 잡는 경찰이 이제 광수대인데, 광수대는 수사의 범위도 넓잖아요.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 현직 용산 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이 있고, 윤우진의 동생은 윤대진 검사인데 당시에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었대요. 대검 중수부 하면 그때 뭐 지금 특수부잖아요. 지금은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1, 2, 3, 4부가 옛날에 대검 중수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수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광역수사대에 걸려가지고 윤우진이가 동생보다도 지 동생이 이제 검사인데도 당시에 윤석열의 오른팔이 윤대진이라고 할 정도로 소윤 대윤, 작은 윤은 윤대진, 대윤은 윤석열,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형제 같은 동생의 형이다 보니까 윤우진과 윤석열이 친했던 거예요. 잘 알고 연락해서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 골프 접대였겠죠. 윤석열 지도 냈을까요? 근데 하여간 윤우진이가 이제 수사를 받다가 소환장을 받고 한번 조사를 받았던가 뭐 하다 보니까 현직 세무서장이 그냥 갑자기 필리핀으로 도망을 갑니다. 8개월 동안. 인터폴에 잡혀서 8개월에 잡혀서 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행기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 이게 뭐 치고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당시에 검찰이 중앙지검이겠죠. 검찰이 이 윤우진이를 무혐의로 풀어줍니다.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그리고 더군다나 현직 세무서장이 필리핀으로 도피를 했다가 인터폴에 잡혀왔는데 무혐의로 그냥 종결이 돼요. 이게 윤석열이가 하는 일이에요. 윤석열이 개입 안 됐을까요? 윤석열을 비롯한 그 특수부 검사들의 사단들이 다 개입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게? 그리고 경찰 광수대가 계속해서 이 윤우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거의 다 기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못 보내요. 검사가 딱 봐서 빠꾸시키면 그냥 끝. 검사가 딱 봐서 보완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얘기하면서 검찰이 야 보완수사권 없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영장을 통해서 보완 지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에서도 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돼야 판사가 발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봤을 때 수사가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영장을 반려해버리죠. 자기가 청구하는 당사자니까. 영장 청구권도 굉장히 큰일이다. 김학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윤우진 사건 때도 이 검사들이 영장 청구권으로 장사를 치면서 수사를 뭉갰습니다. 못하게. 근데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랑 막 싸울 때 이 사건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윤우진이 무혐의 준 거를 재수사해라, 다시 수사해라고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윤우진이가 수사를 다시 받고 징역형을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 살다가 지금 올해 3월인가 나왔는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무혐의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 양반이 용산 세무서장 공무원인데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
공무원으로 복귀한 다음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징계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동생 검사고 윤석열이 친하고 이 사단들 검사들 친하고 하니까 그 인맥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알선,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또 남의 돈을 뜯어내요. 몇 억을 뜯어내. 그것도 근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네. 근데 그때가 그 뜯어내고 범죄를 저지르고 할 때가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입니다. 수사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딱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윤우진 봐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가지고 그 두 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 두 개 사건이 다 기소가 됐고 하나는 유죄, 1심 유죄, 징역형이 나왔고 또 다른 사건도 징역형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골 때리지 않나요? 윤석열이는 윤우진 사건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이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단지 윤석열한테만 일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일이고, 한동훈이 이거 안 했을까요? 윤석열 밑에서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이 굉장히 뭐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하고 뭐 난리를 치던데, 한동훈이 정의로운 검사인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진영 내부가 갈라지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어부지리로 평택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동훈님께서 자기가 이제 국회 막 들어갔는데, 예, 이재명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보수를 재건하겠대요. 근데 한동훈 머릿속에는 지금 조작기소 특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조작기소 특검 수순이 출범이라면 한동훈은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예. 대북 송금만 있나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고 국토부 공무원들 통계 조작 사건이고 뭐고 다 지금 조작을 많이 해놔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지금 여당의 의원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구속하겠다고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100% 국회의원은 그냥 못 잡아가잖아요. 국회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니까 한동훈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거고, 오세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달 7월 22일에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일부 언론이 정황 증거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놨던데, 제가 되게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판사가 좀 이상해. 판사가 윤어게이냐 아니면 판사가 좀 극우야 보수야,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전 이걸 안 믿었는데 제가 직접 재판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가서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고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특수부, 그 엘리트들이죠. 검찰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생존 방식, 그리고 우리 법원, 법원은 진짜 넘사벽이죠. 넘사벽.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돈 없으면 무죄도 유죄됩니다. 그걸 느끼는데, 얼마 전에 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9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서 무죄가 됐거든요. 근데 그 파기환송을 시킬 때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쭉 나온 상태로 우리가 2022년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썩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막 김만배를 해가지고 대법관까지 움직여가지고 자기 혐의를 무죄로 받은 사람.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그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없고, 대법원의 14명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손들고 거수하는 것도 아니고, 권순일이 뭐 거기서 뭘 합니까? 그냥 14표 중에 한 표지. 그게 그렇다면 뭐 7대 7, 뭐 7대 6, 8대 6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토론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파기환송 시킵시다. 합의제로 운영이 되는 것을 뭐 7대 7, 여기서 14명인데 그게 캐스팅 보트가 되나? 대법원장 빼면 13명이니까 7대 6, 뭐 요 상황에서 6대 6이었는데 뭐 권순일이 이거 파기환송 이재명 죄 없습니다, 이렇게 편든 것처럼. 거기는 투표하고 거수한 데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란 데가.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가 다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은 야 이거는 대장동 사건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구나. 파보니까 이거 옛날 비리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서 통상 대법관들이 바로 변호사 개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랑 잘 알던 거는 사실인가 봐요. 근데 김만배가 김만배는 조금만 친하면 다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이 여기 좀 와서 우리 일 좀 봐주세요 해서 그냥 거기에 적을 두고 화천대 위에 적을 두고 있었고 뭐 고문 역할을 하면서 일정 급여를 받았는데 우리 기준에는 그게 많지만 연애 한 1억 5천인가? 우리 기준에는 그게 많지만 대법관 출신이 뭐 만약에 로펌 같은 데 가면 1년에 뭐 100억, 200억씩 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권순일 대법관은 변호사 개발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적만 두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권순일을 조지려고 검찰이 야, 너 왜 변호사 개업도 안 하고 변호사 업무를 받니? 라고 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는데 법원이 딱 보니까 야 검찰아 변호사법 위반을 왜 니네가 수사하니?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막 경찰이 해야지. 이거 무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죄가 아니고 그냥 공소 기각. 너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5년 시달렸어요. 5년.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 양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대법관 출신인데 내가 당해보니까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힘들다. 전에 좀 하실 때 저랑 좀 연락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계속 공소기각 주장하셨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사회적 명예는 다 실추됐지.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올가미에 걸리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파탄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화영 같은 사람 하나 잡아 넣어서 족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20개가 넘는 30개 가까운 혐의를 조사해서 가족의 아들까지 입건해서 아들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인간입니까 지금? 근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다닌다. 한동훈, 윤석열이야 뭐 이제 감옥 갔으니까. 그리고 리틀 한동훈 한 명 있잖아요. 리틀 한동훈, 박상용 검사.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재명 정권 되면 바로 뭔가 대대적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하나가. 답답하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갑자기 그냥 바로바로 바뀌려면 윤석열이처럼 비상계엄하면 되겠죠. 비상계엄하면 윤석열이는 뭐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경고성으로 계엄하면 되겠죠. 경고성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짓을 하면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합법의 틀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변화가 더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많이 답답하죠. 오늘 참 뭐 이것저것 뭐 했는데 축구도 어제 졌잖아요. 이게 일이 안 되려면 안 되려니까 축구도 지고.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복당 서두를 필요 없어. 이제 뭐 국회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차기 대선 출마까지 우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근데 그 시점에는 이분이 밖에 안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여기 극우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서두른다고 해도 지금 장동혁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본인이 서두르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본인이 서두르든지 말든지 저기서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서두르는 거겠죠.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갈 생각이다.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만 같이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준석이 같이 갈 리도 없고 뭐 이준석이랑 같이 뭐 연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이가 한동훈 밑에 머리 조아릴 스타일은 아닙니다. 본인은 어찌됐든 지난 대선에서 10%에 가까운 득표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한동훈은 서울대지만 나는 하버드라고 생각을 하죠. 이준석 스타일상 절대 한동훈과 협력을 하면서 자기가 희생하거나 양보할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 전 이런 말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에게 부역하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여기 사진 어디 하나 있을 텐데. 윤석열이에게 부역하고 90도로 인사한 사람이 그리고 어린 73년생이
2022년에 법무부 장관 됐잖아요. 몇 살입니까 그때? 한 50 됐나?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제가 어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요? 보수 진영의 정통성. 사실상 본인이 장관하고 있었다면 내란 세력이 됐겠죠. 근데 장관을 하지 않았고 밖에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죠. 본인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통제력을 상실해가지고 같이 들어왔던 사람 중에 일부는 추경호한테 가버린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자기가 이제 통제력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한덕수랑 같이 관저에 가서 윤석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리 통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당과 정부가 협력해가지고 윤석열이는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고 이건 뭡니까? 윤석열을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는 건 그냥 하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하야라는 것은 법적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면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발표한 사람이에요. 평생 법대를 놔서 법만 다뤘다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저지른 짓을 심지어 자기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돌변했던 거는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네. 이걸 알고부터 돌변한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됐죠. 네. 한동훈은 본인이 했던 행동들 고발사주 사건이랄지 그것도 만약에 손준성 검사 다 나중에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얘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법기술자들을 특히 검사 애들을 수사를 상대해가지고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손준성 결국에 2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1심 유죄였는데 1심에서 징역형 나왔어요. 실형이. 고발사주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고 막 당하니까 역습을 하려고 자기들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죽이려고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을 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김웅이나 이런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그 사건의 피해자는 딱 3명뿐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고발장의 피해자 3명뿐이 없으니까 뻔히 보이지 않나요? 누가 시켰는지? 그런 어마어마한 불법 사건에 개입하고 연루된 정황이 의혹이 있는 게 한동훈 본인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성실한 그리고 뭐 심지어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고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통치를 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일종의 내란 동조 아닌가? 네. 내란 동조성 발언같이 저는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특정 개인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보수 재건을 같이 공유하는 누구와도 함께 행동할 것. 네, 아무도 같이 안 할 거예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제도 개편을 놓고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적을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점수로는 나쁘진 않은데 내용 면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두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가 1번 한동훈입니다. 저는 2번 오세훈은 지금 어차피 다음 달 선거 받고 전 유죄가 나올 걸로 봅니다. 오세훈 공직선거법 유죄 나와서 올해 12월 말 전에 3심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3심까지 정리가 되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 다시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뭐 그건 그건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내란에 윤석열, 김건희의 황태자고 내란에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듯한 발언,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국회로 들어온 것을 허용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잘못이죠. 그리고 오세훈 당선된 거,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회로 들어온 거. 이진숙이 이제 과방위원장 가면 개판치죠. 그리고 이진숙 꼬봉,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그러니까 딱 4명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낙제를 한 겁니다. 지방선거를.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사실 평택을 뭐 유이동 의원이 어부지리를 했. 전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서 뭐 김영남 후보가 어쩌죠. 전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영남이 됐든 조국이 됐든 유이동이 됐든 그건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동훈, 오세훈, 이진숙 이 트로이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오세훈은 뭐 국무회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은 사안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게 돼 있어요. 국무회의에 가서 지금 깽판을 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벌써 이제 다음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국회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며칠 됐습니까? 6월 4일에 갔으니까 보름 됐네요. 보름 된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못한다는 게 너무 열받는 일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친청, 친성 뭐 이렇게 지들끼리만 싸우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적은 밖에 있습니다. 투쟁은 나가서 험한 데서 해야죠. 그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고 이제부터 박상영이 설치고 한동훈이 설치고 뭐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했네. 잠깐. 뭐 다른 오늘 뭐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하면 이렇게 기사도 잘 실어줘요. 국민의힘에 뭐 당장은 복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복당해서 2028년 야대 요소를 만들겠다. 2024년에 이미 본인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총선에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 대선은 국민에 달렸다. 보수 재건 안 하면 오세훈 유승석 서로 하려고 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뭐 누가 양보할 사람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검찰청을 폐지한 것. 이런 말들을 하고 이게 기사로 실린다. 국회의원이 안 됐다면 이 사람 말을 누가 실어줍니까? 그런 면에서 6.3 지방선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패다. 숫자로 뭐 몇 명이 뭐 더 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3분의 1을 서울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쉽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하고요. 뭐 거기에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있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기사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게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문조털레유와 한강새똥 돼주길. 전 이거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런 단어가 있나요? 민주당 전당대회 앞 여권 멸칭 대전 2대1 기사입니다. 2대1 기사인데 뭐 전당 분위기 대회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조털레유 한강새똥 돼주길이라는 생소한 신조어가 오르내린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문조털레유로 이렇게 쭉 설명하고 멸칭이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멸칭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문조털레유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뿌리로 뭉친 친문계다. 현재는 친청계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 글쎄요. 하여튼 뭐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문조털레유에 최를 붙여가지고 문조털레유 최로 부르는 일인데 이 최가 누구냐? 유튜브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를 붙인 것이다. 최민희 의원도 뭐 맞고 최강욱도 맞다. 3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최욱이냐? 유시민 전 이사장이 ABC론을 발언한 것도 매불쇼였기 때문이다. 그냥 사실상 이런 걸 기사로 쓰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일단 보시죠. 그렇다면 더 추측하기 어려운 한강새똥 돼지길은 무엇일까요? 한강새똥 돼지길 오늘 지금 이 기사로 처음 보시는 분 1번 눌러주십시오. 1번.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다 1번 눌러주세요. 한은 한준호, 강덕구, 김민석, 새, 이동영, 김용민, 이현주, 송영길. 한강새똥 돼지길. 이게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보세요. 대부분 잘 모르는 게 이렇게 기사로 나와 버리니까 그냥 있는 용어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문조털레유가 나오니까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강새똥 돼지길을 만들었다.
기사로 나오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던 게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사 때문에. 근데 이런 용어를 같이 똑같은 멸칭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싸움을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닐걸요. 하여튼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멸칭을 써서 대통령이 어제 이거 하지 말자고, 경쟁은 하되 전쟁은 하지 말자, 진짜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건 아니니까 뭐 하실 분은 하시되, 적어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매봉쇼 식구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난닝구와 백바지라는 멸칭이 있었대요. 그때 난닝구는 구주류 호남 실용파, 백바지는 신주류 친노 개혁파를 의미한다. 저는 사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졌지. 저는 주로 이제 탐사보도는 사회부의 일이잖아요.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부조리에 제가 관심을 가졌지, 정치판에는 제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거든요. 백바지는, 요거는 기억납니다. 백바지는 유시민 이사장이 요때 흰색 면바지를 입고 국회에 들어와서 크게 파란이 일었어요. 이거는 기억이 나요. 결국 난닝구와 백바지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헤어졌습니다.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여기다 갖다 붙였잖아요. 이거는 기자의 의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러다가 분당된다, 예전에 민주당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이 행간을 읽어보면. 분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냥. 마지막에 이런 말들도,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문조털레유, 한강새똥 돼지길 같은 멸칭은 사라지고 여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확실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사잖아요. 지금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쓴 것 같아요. 뒤에 바로 붙이잖아요. 난닝구와 백바지를 돌이켜보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본인 기자의 우려겠죠. 근데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건가? 분당? 완전히 갈라서서. 그런데 어떤 이가 차기 당대표가 돼야 대립구도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펼 수 있을까요? 이건 기사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자 칼럼이네요. 국회 24시 칼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들이, 칼럼들이 나온다는 게 좋지 않죠.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이 좀 이렇다는 점 알고 있고, 둘 다 칼을 들고 있는데 너 먼저 칼 내려, 너 내리면 나 내릴게, 이렇게 하면 계속 아무도 안 내리겠죠.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내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려야 되고 전쟁하지 말고 경쟁하고, 있는 사실, 허위 사실 말고 확실한 팩트만 가지고 논쟁을 하고, 나중에 다시 좀 화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싸워야 되죠. 절대 화해하고 철천지 원수, 너 평생 넌 잡아 죽인다, 한 번만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계시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맞는 거고요. 장인수 주둥이 조심시켜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주둥이 이렇게 나는 순간 본인의 입도 그냥 주둥이가 되는 겁니다. 장인수 기자가 그 뭐 본인 방송에서 뭐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고 사과를 했더만,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장인수 기자 얘기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좀 봤는데, 뭐 박시영 TV에서 했던 얘기 그거 같은데, 아마 그건 문체부에서도 반박 자료, 해명 자료가 나왔고, 그 뭐 최희영 장관도 있고 한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역도 없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봉쇼는 정부 광고 봤냐고, 정부 광고나 협찬 이런 게요, 유튜브에 거의 직접적으로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뉴스공장, 매불쇼, 뭐 이동영 TV, 뭐 다른 매체들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무슨 국가 캠페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쩌다가 받는 유튜브 매체가 있긴 해요. 근데 그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1,500만 원. 공익 광고, 공익 캠페인,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의 홍보,
그 광고 영상을 틀어주고 그 대가로 한 매체가 받은 게 제가 들었던 게 1,500만 원이었는데 뭐 그게 70억이다 이런 거는 가짜 뉴스, 그것도 100%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를 통해서 2025년도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곧 올 테니까 다음 주 방송에 제가 그걸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무슨 뭐 진보 채널에 70억 주, 60억 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바래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누구 채널이든 상관없이 골고루 이렇게 유튜브를 요새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년도 정부 광고 그 집행 내역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정부 광고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이제 뿌려지는데 대부분 레거시 미디어죠. 지상파 종편, 신문 중에서도 메이저 신문들이 거의 다 독식합니다. 어디가 얼마만큼 갖고 있었고 작년 거니까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했으니까 한 반 정도는 이재명 정권이었잖아요. 그때 그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는지 올해도 지금 6월이 됐으니까 6월이 다 지나면 한 7, 8월경에 6월까지 정부 광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근데 정부 광고도 광고인데요. 정부보다도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출연기관들 거 그리고 지자체 것도 굉장히 큽니다. 전국의 지자체들. 그 홍보 예산, 공보 예산, 광고 예산, 협찬 예산 크거든요. 이게 다 합치면 진짜 1조 5천억에서 2조가 된다고 하는데 이 다를 아마 여태까지 집계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부분적으로 이 자료들을 모아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료 모으면 요 정도는 뭐 뉴스타파 데이터 팀이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가공을 한번 해보게 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눈먼 돈이잖아요. 그냥 받는 눈먼 돈.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뭐 진보 진영의 유튜브는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직접 지원 받지 못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는 유튜브 본사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트는 광고예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이제 뭐 방송할 때 나오는 광고는 제가 전혀 모르죠. 전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제가 방송할 때는 안 나오니까 만약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은 광고가 안 나오겠지만 아닌 분들은 광고가 중간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그런 걸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허위사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딱 봤는데 뭐 말은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어. 그럼 바로 장희수 기자도 그거 바로 이제 사과하고 바로 잡던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윤석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요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제 제가 방송하다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반박 방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법무부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양쪽에는 비워놨는데 윤석열이 한 칸만 쓰고 뭐 이런 얘기 전담 소지나 사소는 없고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뜬금없이 다음 날에 법무부 뭐 설명 자료랍시고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냈다가 얼마 전에는 그거 보셨죠? 뭐더라? 법무부 TV에 보면 그것도 좀 성에 안 찼는지 아예 법무부 TV에 윤석열이 쓰는 서울구치소의 독방과 같은 그 방을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뭐 감옥 안에서는 뭐 모두 다 평등하다 이런 막 멘트까지 넣어가면서 억울했나 봐요. 억울했는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기자로서 제가 오랜 기자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권력자들과 많이 싸워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해명을 그러니까 해명이 지나치잖아요. 너무 많잖아. 제가 무슨 제가 뭐 MBC입니까? 제가 JTBC입니까? 뭐 제 사이즈가 뉴스공장입니까? 매블쇼입니까? 그냥 작은 영세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인데 해명과 설명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 그냥 기자적인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근데 하지만 제가 뭐 직관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매블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그냥 하나의 독방에서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자.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법무부 입장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 그걸 또 뒤집을 만한 뭔가가 물증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럴 단계는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법무부 입장에 존중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법무부 그 영상 재밌는데 한번 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또 이게 인터넷이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오늘 이것도 사진 보여드렸다고 또 내일 또 무슨 해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 그 입장을 존중한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까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매불쇼 최욱 MC가 어제 연락이 와서 지금 뭐 유시민 작가 관련 제기되는 의혹들은 전혀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억울해하더라고요. 억울해하고. 근데 뭐 억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굴러가는데 어찌됐든 자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매불쇼가 시즌 2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 이제 그 시즌 2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이 사태를 저보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뭐 그 매불쇼가 저 이랬던 저랬던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는 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제 안가잖아요. 안전가옥. 뭐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저희 중마고들을 만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을 원래는 그냥 시내에서 만나서 뭐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통상 근데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방송도 있고 여기서 또 나가는데 시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친구들 오라 그랬어요. 삼겹살이랑 뭐 소주 맥주를 사서 와라. 내가 오늘 그거를 사서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지금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굉장히 친구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인데 자주 못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보나 그렇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랑 같이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 지원중대, 제가 1소대였는데 저한테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준 우리 저 부대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찾아보니까 뭐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 기억에는 우리 정승욱하고 뭐 김준태 그리고 또 누구야? 그 한 놈은 그 별명이 생각나는데 그 빼가리였나?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친구 하여튼 보면 나한테 다시 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군대 후배들도 한번 보고 싶네요. 군대 후배들, 선배들도. 선배들 중에 연락 온 사람은 없는데 저 이제 후임병들이 좀 연락이 몇 번 와서 한번 모일 수 있으면 궁금하네요. 어떻게 사는지. 21살, 2살, 22살, 3살 때 얘기 아닙니까? 근데 22살. 지금 28년,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그때 2년간 동고동락했던 군대 동기들, 후임병들, 선임병들 중에는 악마가 많았거든요. 구타도 엄청 심했고, 그나마 이제 저 때 와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주말에는 정치에 함몰되지 마시고, 영화 보시고. 넷플릭스 보시고 뭐 책 보시고 조용래의 밀 제가 추천합니다. 조용래의 밀 비밀할 때 밀 이명수 기자도 술술 다 읽었다고 하니까 어려운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일 또 근데 뭐 제가 그냥 뭐 방송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내일 또 미리 공지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왔네요. 이제 제가 이제 참 우려하는 바대로 이제 돌아가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화영 1심에 대해서 이재명과 여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제 이 판결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제 성명을 낸 거예요. 이재명의 범죄 행위는 조작 기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게 굉장히
대통령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인데 뭐 얘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잖아요. 예. 뭐 국민이고 뭐고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러면서 국회의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이 뭐 40% 나온다면서요, 국민의힘이. 전 이게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게 뭐냐면 트럼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최악은 정권을 연장하지 못해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게 되면 진짜 암담할 것 같다. 그때는 뭐 저는 당연히 유튜브 같은 거 하지도 않겠죠. 근데 아마 본인들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겠죠. 수사도 하고. 뻔히 그게 눈에 보여서 그때는 진짜 이민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때 제가 이민 갈까 진짜 망명을 하려고 했죠.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민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망명을. 그때 캐나다로 가야 되나 뉴질랜드로. 대사관을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망명하겠다. 나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와이프랑도 얘기하고. 주위에 좀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근데 현지에 가면 좀 저를 좀 보듬어주고 보살펴줄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지금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싸우면서 가면 100%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이 많았네요. 끝으로 대통령이 뭐 원망스럽고 뭐 밉다, 배신당했다, 뭐 많은 비판들이 있는 거 아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대통령이 무슨 예수도 아니고 대통령이 오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나 뭐 가덕도 테러나 가덕도 테러는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아주 희박한 확률이었는데 그 확률을 뚫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됐는데 왜 시원시원하게 못하냐. 옛날처럼 사이다 발언도 왜 안 하냐. 왜 이상한 사람들 뭐 외연확장, 중도확장 이런 얘기 왜 하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다 나간다. 그런 말씀들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생각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애정을 가지고 나중에 화해할 수 있는 정도로 싸워야지. 지금 너무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어제도 드렸지만 특히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갖고 계셔야 돼요.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비판이라는 것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잖아요. 그런 건 뭐 국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윤석열 탄핵 내란 일으키고 나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 연설 중에 제가 조금 이따 틀어드릴 텐데 마지막에 멘트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검찰개혁도 왜 이렇게 시원하게 못하냐. 검사 수사권 뺏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정치는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검찰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됐다.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게 됐다.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 필요한데 어쩔 수 없게 됐다. 지금 국민들이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한 70%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게 됐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아도 국민 여론이 그렇게 비등하고 높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말을 그렇게 하냐. 확실하게 네가 먼저 없애겠다 앞장을 서야지. 민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의 언어와 대통령 이재명의 언어는 같아서는 안 되죠. 그거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 2010년에 그게 초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래도 애정을 갖고 100%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싫어할 거 싫어하되 그래도 우리 품 안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안 그러면 진짜 망하고 아까 보신 한동훈은 벌써 대권 얘기하잖아요. 예. 한동훈은 벌써 대선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만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받고 욕하고 싶으면 그 밖에다 대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개혁이란 게 답답한. 저도 열받는 부분 많다고 말씀드려요. 저도 진짜 짜증나는 부분 많고 열받는 부분 많고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죠. 근데 하지만 애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막 마음가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일부터 난 이재명 지지 안 해. 난 이재명 이제 싫어. 진짜 본인의 본심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근데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꾸불꾸불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다시 뭐 유턴할 수도 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개혁의 물결 방향은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검찰청사 폐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뭐 76년인가요? 검찰청 생긴 지 처음으로 청사가 폐지되고 조직 자체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인데 이제는 그거는 뭐 별거 아닌 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로도 사실은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야 검사란 말도 없애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검사란 말을 없애. 얘도 공무원이 그냥 사무관, 수사사무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안 해요?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제가 국민으로서. 근데 그걸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문제다. 우리를 속였다. 배신자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예. 더디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들을 계속 착착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진짜입니다. 이거는. 좀 문학 서적. 요즘 서점 장사 너무 안 된대요. 예.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500권인가? 예, 300권인가 이상 팔린 책이 거의 없다고. 99%가 99% 1000권 이상 팔린 책이 0.몇 %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그래도 출판은 되는데 근데 거의 자기 뭐 취미로 내는지 몰라요. 너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영상만 보니까 문해력의 문제도 생깁니다. 너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문도 안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신문 보는 사람 있으면 이상할 정도인데 문해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저는 일부러라도 집에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을 해요. 시사인도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구독을 했는데 잘 안 읽죠,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많이 읽냐? 아닙니다. 저도 잘 안 읽는데 그냥 눈에 보이면 잠깐 보고. 이렇게 휴대폰만 봐봐야. 예. 너무 뉴스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고요. 여러분 비가 이제 계속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날씨도 시원하고 비가 오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불편하지만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또 기회가 되면 미리 공지를 드리고 뵙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계속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같습니다. 2001년에 DJ 정권이 가장 힘들 때였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민주당이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을 때 대선 후보로 나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는지 전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려드리고요. 마지막 영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서 했던 그 영상도 굉장히 좋아서 함께 붙여서 여러분께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민심의 법정에 피고로 섰습니다. 민심은 당을 떠났습니다. 민심은 대통령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당원들은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가십시오. 민심의 바다에 거친 파도가 있다면 그러나 민심의 바다에 역사의 조류가 있을 것입니다. 민심의 파도는 김대중 대통령을 때리고 민주당을 흔들지만 민심의 조류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20년 뒤에 가서 우리는 역사의 법정을 열 것입니다. 그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정권 교체는 한국 역사를 바꾼 빛나는 기록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남북회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을 바꾼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낸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IMF를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이,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단결이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화는 성공할 것입니다. 정부화도 성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 시대 기초가 놓여질 것입니다. 먼 훗날 역사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국민의 정부 시대에 자랐던 그 역사의 한 토막이 정말 곧고 바르고 튼튼하게 자랐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지금 과거의 군사 독재하에서 국민들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특권을 누리고 특혜로서 기득권을 쌓아 올렸던 수구 특권 세력들이 국민의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국회에서 감히 국민들 앞에 발설하고 근거 없는 이 유언비어를 진실인 양 대문짝만한 기사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 왜 이 역류가, 거대한 역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구 세력의 거짓 술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정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정권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답습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권에는 그렇게 관대했던 우리 언론이 왜 우리 국민의 정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흔들어야 합니까? 좀 더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들은 언론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탄생을 바라지 않았던 국민의 정부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가는 길은 역사의 길입니다.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좌절한다면 역사는 다시 거꾸로 갈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놓은 이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좀 어렵다고, 민심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당내에서도 최근 너도나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당장 대통령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손가락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품위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어려울 때도 의리를 위해서, 신의를 위해서 지킬 것은 지켜갈 줄 아는 뚝심 있는 지도자라야 합니다. 저는 그런 뚝심 있는 의리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날이 잘 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는 그야말로 역사를 진전케 하는 훌륭한 힘이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신예가 되고 권력에 봉사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정의를 짓밟을 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막강한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이 남용됐을 때 그것은 누가 제대로 제어할 수도 없는 불가사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언론을 얘기할 때마다 또 항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 또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년 뒤에 국민의 칭송을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제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언론 환경 하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 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 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 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누구도 국민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새로운 지배 구조 하에서는 시장 지배 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 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 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백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언제나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흰옷 입은 그 어려운 민들 그리고 이 나라의 서민과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 구하는 것도 국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노심초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고 부족한 그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름다운 불빛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그러나 한편 고통스럽고 슬픈 불빛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끝내 이겨
전 세계에 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다시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전 세계에 온 세상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제 또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고통과 반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 대명천지에 그 어처구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갈등과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의도 안에서의 싸움이 현장의 충돌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중하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차원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타하신 분들, 그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